당신은 지금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가장 믿었던 사람이었을수록 그 상처는 더 깊고 더 오래 남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 기억이 불쑥불쑥 떠올라 당신의 하루를 흔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신이라는 것은 참 이상한 고통입니다. 몸에 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뭅니다. 하지만 마음에 난 배신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오히려 더 선명해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 사건을 계속해서 다시 꺼내보기 때문입니다. 그날의 장면을, 그 사람의 표정을, 그 순간 내가 느꼈던 충격을 우리는 마치 오래된 영화처럼 반복해서 재생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반복 재생을 멈출 수 있는 열쇠 하나를 찾아볼 것입니다.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은 19세기 독일의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니체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렬하고 가장 도발적이며 가장 오해받은 철학자 중 한 명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실이란 없다. 오직 해석만이 있을 뿐이다.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동안 함께 걸어갈 여정의 출발점입니다. 사실이란 없다. 오직 해석만이 있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배신은 일어났는데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니요.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건이 당신에게 미치는 의미, 사건이 당신의 삶에서 갖는 위치,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배신을 경험하고 어떤 사람은 평생 그것에 묶여 살아갑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자신이 더 강해지는 계기로 삼습니다. 사건은 같습니다. 하지만 해석이 다릅니다. 그리고 그 해석이 결국 그 사람의 삶이 됩니다. 이것이 니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자, 이제 천천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니체는 1844년 독일 프로이센의 작은 마을 레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니체는 어린 시절부터 매우 총명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5살 때 아버지를 잃었고 평생 심각한 두통과 시력장애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사랑했던 친구, 작곡가 바그너와의 우정도 결국 결별로 끝났습니다. 니체에게도 배신은 낯선 경험이 아니었습니다. 바그너와의 결별은 특히 니체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바그너를 예술의 천재, 새로운 시대의 선구자로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바그너가 그가 이상화했던 모습과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니체는 그 배신의 고통 속에서 무너지는 대신 글을 썼습니다. 그 고통이 오히려 그를 더 깊은 철학으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해석의 힘입니다. 그 배신이 없었다면 니체의 철학 중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이 탄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고 고통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낸 것. 이것이 니체식 삶의 태도입니다. 니체의 가장 유명한 말 중 하나를 들어보십시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학적 선언입니다. 고통은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통과해야 할 것이라는 선언. 배신의 상처는 없애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단단해져야 한다는 선언. 하지만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동시에 폭발합니다. 분노가 치솟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믿었는데,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는데. 슬픔이 밀려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허탈함, 우리의 관계가 그 정도였다는 공허함, 그리고 자기 의심이 시작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순진했나?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이 없는 건가? 이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아칠 때 우리는 그 안에 빠져버립니다. 니체는 이 상태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받는 자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다. 하나는 고통을 부정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을 긍정하는 것이다. 고통을 부정한다는 것은 없는 척하거나 잊으려 하거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는 것입니다. 고통을 긍정한다는 것은 이 고통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니체는 두 번째 길을 선택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을 긍정한다는 것이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괜찮다고 인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상처를 받지 않은 척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이 경험이 나의 삶에서 갖는 의미를 내가 직접 결정하겠다는 태도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차이가 당신의 삶을 바꿉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는 그 사건의 이야기를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나를 배신했고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절대 믿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만드는 이야기의 구조입니다. 나는 피해자, 그 사람은 가해자, 그리고 나의 삶은 그 배신으로 인해 망가졌다. 니체는 이 이야기 구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피해자 의식을 매우 강하게 경계했습니다. 니체가 말하는 르상티망이라는 개념이 바로 이것입니다. 르상티망은 프랑스어로 원한 혹은 분노라는 뜻입니다. 니체는 이것을 강자에 대한 약자의 원한, 자신의 무력감을 상대에 대한 적대감으로 돌리는 심리라고 설명합니다. 배신을 당한 후 우리가 그 배신자에 대한 원한을 계속 품고 살아간다면 표면적으로는 그 사람을 향한 분노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이 그 사람에 의해 규정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며 살수록 내 삶의 중심에는 계속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하루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배신입니다. 처음의 배신은 그 사람이 했지만 지금의 배신은 당신이 자신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체는 이것에서 벗어나는 방법으로 이야기의 재해석을 제시합니다. 같은 사건이지만 다른 이야기를 만드는 것. 예를 들어볼게요. 기존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했다. 그래서 나는 상처받은 피해자이고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나는 그 배신을 통해 진짜 관계와 가짜 관계를 구별하는 눈을 얻었다. 나는 그 고통을 통해 나 자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사람을 대했는지 알게 되었다. 그리고 이 경험이 나를 더 지혜롭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사건은 같습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차이가 당신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합니다. 니체는 이것을 관점주의라고 불렀습니다. 하나의 진실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관점이 있고 그 관점들이 각각의 진실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배신의 경험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 그것이 그 경험의 진실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해석의 힘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19세기 말 독일의 한 젊은 시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함께 시를 쓰고 꿈을 나누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의 미출판 원고를 훔쳐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습니다. 창작자에게 있어 이것은 가장 깊은 형태의 배신 중 하나입니다. 젊은 시인은 처음에 무너졌습니다. 분노하고 슬퍼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느 날 니체의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이 문장을 읽고 그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심했습니다. 그 친구가 가져간 원고보다 더 좋은 작품을 쓰겠다고, 그 배신을 연료 삼아 더 뜨겁게 타오르겠다고. 그 후 그가 쓴 작품들은 훔쳐간 원고보다 훨씬 더 빛났습니다. 그 배신이 없었다면, 그 분노가 없었다면, 그 결심이 없었다면 아마도 그 더 훌륭한 작품들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해석의 힘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위대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자는 오히려 위대한 고통을 겪어야 한다. 배신의 고통은 당신이 위대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찾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해석을 선택하는 순간 배신은 더 이상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세우는 재료가 됩니다. 자, 이제 니체 철학의 또 다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운명애입니다. 라틴어로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더 이상 아무것도 다르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다. 앞으로도 뒤로도 영원히. 이것이 처음에는 매우 어렵게 느껴집니다. 배신을 당한 것도 운명으로 사랑하라고요. 그 고통도 받아들이라고요.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운명에는 모든 것이 다 좋다는 맹목적인 긍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일어난 것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거부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보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배신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이 앞으로 당신의 삶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결정하는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모든 것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선언입니다. 배신도, 상처도, 눈물도 모두 나의 이야기의 일부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내 몫이라는 것입니다. 이 태도가 자리를 잡으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배신이 당신을 규정하지 않게 됩니다. 배신자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당신이 그 경험을 통해 성장한 존재가 됩니다. 이것이 니체가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니체는 이런 사람을 초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독일어로 위버멘시, 단순히 초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초인이란 삶의 모든 고통과 모순을 직면하면서도 그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창조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배신을 당하고도 그것을 자신의 성장의 재료로 삼을 수 있는 사람. 상처를 받고도 그 상처로부터 새로운 힘을 끌어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니체가 꿈꾸는 초인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신을 당한 후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니체의 철학을 현실 속에 녹여 구체적인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분노를 느끼십시오. 단, 그 분노를 연료로 쓰십시오. 니체는 분노를 억압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분노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것입니다. 하지만 분노에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를 향해 불태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신을 단련하는 데 쓰는 것입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는 결국 자신을 소진시킵니다. 상대는 여전히 자신의 삶을 살고 있는데 당신만 그 분노 안에서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드는 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다면 그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그 분노를 느낄 때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이 원하는 무언가를 향해 쏟아부으십시오. 운동을 해도 좋고, 공부를 해도 좋고, 새로운 것을 배워도 좋고, 오래 미뤄두었던 일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그 분노가 자신을 성장시키는 연료가 될 때, 그것은 더 이상 상처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건과 의미를 분리하십시오. 이것이 니체 철학의 핵심 실천법입니다. 배신이라는 사건은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십시오. 왼쪽에는 사건을 쓰십시오.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 이것은 팩트입니다. 오른쪽에는 가능한 해석들을 써보십시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이 경험이 나를 어떻게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이 경험이 아니었다면 알지 못했을 것은 무엇인가? 이 작업을 할 때 처음에는 잘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다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머리로라도 생각해 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세 번째, 새로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배신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종종 피해자가 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삶의 작가가 되어야 한다고. 피해자로 쓰여진 이야기와 성장의 주인공으로 쓰여진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쓰는 사람은 배신한 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신이 내 이야기에서 어떤 챕터가 될 것인가? 이것이 주인공을 무너뜨린 챕터인가? 아니면 이것이 주인공이 더 깊어지고 강해지는 챕터인가?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니체가 직접 경험한 또 다른 배신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니체의 삶에서 루살로메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니체는 그녀에게 깊이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루살로메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니체의 친구 파울레와 함께 떠났습니다. 니체에게 이것은 사랑의 배신이자 우정의 배신이었습니다. 그 충격으로 니체는 극심한 고통에 빠졌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고 먹지 못했고 삶 자체를 포기하려는 생각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난 후 니체가 쓴 책이 있습니다. 바로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루살로메와의 이별과 배신이 없었다면 이 위대한 철학서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니체의 가장 빛나는 사상이 그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서 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르 파티, 운명의 실제 모습입니다.
배신의 고통이 위대한 창조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니체처럼 그 고통에서 위대한 철학서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각자만의 방식으로 배신의 경험을 성장의 재료로 삼을 수는 있습니다. 당신에게 배신의 경험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더 날카로운 사람을 보는 눈일 수도 있습니다. 더 깊어진 자기 자신과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더 소중해진 진짜 인연들에 대한 감사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더 분명해진 자신이 원하는 삶의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선물들은 배신의 고통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것들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나무는 폭풍을 겪어야 뿌리를 깊이 내린다. 폭풍 같은 배신, 그것이 당신의 뿌리를 더 깊이 내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억과 해석이라는 주제를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해석으로 남는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기억이란 무엇인가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기억은 완벽한 녹화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은 그 사건이 일어날 때의 감정, 그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그 후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되새기느냐에 따라 계속해서 변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는 기억을 있는 그대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기억을 꺼낼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현재의 감정과 관점으로 다시 재구성합니다. 즉, 기억 자체가 이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배신의 기억이 어느 날은 끔찍한 상처로 느껴지고 어느 날은 지나간 일로 느껴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기억은 변하지 않았는데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당신이 기분이 좋을 때 그 배신을 떠올리면 그것은 이미 지나간 일 혹은 그것을 통해 내가 성장했다는 증거로 보입니다. 오늘 당신이 힘들 때 그 배신을 떠올리면 그것은 아직도 생생한 상처 혹은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의 증거로 보입니다. 같은 기억, 다른 해석?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기억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해석을 선택해야 할까요? 니체는 아주 명확하게 말합니다. 삶을 긍정하는 해석을 선택하라.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해석을 선택하라.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해석을 선택하라. 이것이 니체가 말하는 능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수동적인 삶은 이렇습니다. 일어난 사건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저절로 결정되도록 두는 것. 사회가, 다른 사람이, 상황이 그 의미를 결정하도록 두는 것. 능동적인 삶은 이렇습니다. 내가 직접 그 사건의 의미를 만들어내는 것. 내가 이 경험에서 무엇을 가져갈지, 내가 이 경험을 어떻게 나의 이야기 안에 위치시킬지 내가 결정하는 것. 배신을 당한 당신은 지금 이 두 가지 길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수동적인 길은 쉽습니다. 그냥 그 고통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냥 그 원한을 품고 살면 됩니다. 그냥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끼면 됩니다. 능동적인 길은 어렵습니다. 고통을 인정하되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야 합니다. 상처를 느끼되 그것으로부터 힘을 끌어내야 합니다. 배신을 기억하되 그것이 나를 규정하도록 두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말합니다. 어려운 길이 더 가치 있는 길이라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진정한 의미에서 강한 사람이라고. 자,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배신을 당한 후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용서를 해야 하는가? 니체의 관점에서 용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니체는 종교적 의미의 용서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억지로 용서하는 것을 약함의 표시라고 봤습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진짜 의미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를 위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 자신을 위한 해방입니다. 그 배신자에게 더 이상 나의 감정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겠다는 결심. 그 사람이 나의 과거는 건드렸지만 나의 미래까지 건드리도록 두지 않겠다는 결심. 이것이 니체식 용서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행동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다시 신뢰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사람이 나의 삶에서 더 이상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유로운 자는 자신의 가슴 속에 적을 품지 않는다. 적을 품는다는 것은 그 적이 항상 당신 안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적을 당신의 마음에서 내보내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당신은 비로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야기의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당신의 이야기에 대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경험한 배신은 어떤 것이었나요? 가장 친한 친구였을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한 연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직장 동료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가족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가장 깊은 상처일 것입니다. 그것은 피를 나눈 관계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더욱 믿기 어렵고 더욱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니체는 어떤 배신이든 관계없이 같은 원칙을 말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깊은 상처라도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고.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남편은 그녀가 모르는 동안 오랫동안 다른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의 세상은 무너졌습니다. 20년의 기억이 모두 거짓이 된 것 같았습니다. 그 결혼 생활 전체가 의미를 잃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 이런 생각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그 과정은 매우 길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거짓이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자신이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는지가 증명된 것. 상대가 그것을 배신했다는 것은 상대의 문제이지 자신의 진심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제 앞에 남은 시간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으로 채울 수 있다는 것. 그녀는 이 새로운 해석으로 이혼 후의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일을 배웠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었고 그녀 자신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도 진짜 나 자신으로 사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아모르 파티입니다. 이것이 해석의 힘입니다. 니체의 말이 여기서 다시 울립니다.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해석으로 남는다. 그 배신자는 당신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 배신자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이 당신의 삶에서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린 사람으로 남길 것인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어준 계기로 남길 것인가. 이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자, 이제 니체의 또 다른 깊은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니체는 영원회귀라는 사상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철학적으로 매우 복잡한 개념이지만 배신의 경험과 관련해서 아주 실용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영혼회귀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을 단 한 가지도 바꾸지 않고 영원히 반복해서 살아야 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원하는가? 이 질문이 처음에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 배신의 경험도 포함해서, 그 고통도 포함해서, 그 눈물도 포함해서 영원히 반복해야 한다면. 하지만 니체는 이 질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시작하라. 만약 지금 이 순간을 다시 살아도 좋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이미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이다. 배신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험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은 기억으로 남길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통해 성장한 자신을 영원히 반복하고 싶은 이야기로 만들 것인가. 지금 당신이 그 배신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이 영원히 반복하고 싶은 삶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철학이 주는 힘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과거에 배신당한 것을 후회하거나 미래에 또 배신당할 것을 두려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지에 집중하게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피해자의 이야기를 쓰고 있나요? 아니면 성장의 이야기를 쓰고 있나요? 이 질문에 정직하게 답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변화를 향해 한 걸음을 내디딘 것입니다. 자, 이제 인간관계와 신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신을 당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는 사람을 믿지 않겠다고. 이 마음은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고통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니체는 이 태도에 경고를 보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랑과 신뢰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람을 믿지 않기로 결심한 삶은 안전해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빈곤한 삶입니다. 진짜 관계, 진짜 우정, 진짜 사랑은 모두 취약함을 감수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배신당할 수 있다는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사람을 믿기로 선택하는 것. 그것이 관계의 아름다움입니다. 물론 이제는 더 지혜롭게 믿어야 합니다. 배신의 경험이 준 선물 중 하나는 더 날카로운 눈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심인지, 어떤 관계가 진짜인지 이전보다 더 잘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배신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선물입니다. 이제 당신은 이전보다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상처 입은 자는 더 깊이 느낀다. 깊이 느끼는 사람은 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배신이 당신의 감수성을 죽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예민하고 깊은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 예민함으로 이제 당신은 더 진실된 관계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른 실질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신 후 자기 자신을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니체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는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배신을 당하면 자기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믿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이 자기 비판이 가장 위험합니다. 배신한 것은 그 사람이고 당신은 진심으로 관계에 임했을 뿐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대한 것,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아름다운 면입니다. 그 아름다운 면이 이번에 잘못된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름다운 면 자체를 죽여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에게 자애로운 눈으로 말해 주십시오.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제 더 좋은 것을 향해 나아가도 된다. 니체는 말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적을 용서하고 자신을 증오하는 자는 친구조차 의심한다. 자신에 대한 사랑이 기반이 될 때 배신의 경험이 당신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재료가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깊은 철학적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배신은 왜 일어나는 것인가? 니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매우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는 인간이 선하기도 하고 동시에 이기적이기도 하며 모순적인 존재라고 봅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배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복잡성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 배신이 좀 더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것이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이 인간이라는 존재의 일부라는 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배신이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것이 일어났을 때 더 이상 세상이 무너지는 충격을 받지 않게 됩니다. 물론 여전히 상처는 받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세상에 대한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다. 이것은 인간을 비하하는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변화하며 나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배신한 사람도 아직 극복되지 못한 자신의 약함과 이기심에 의해 행동한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 경험을 통해 자신을 더 극복해 나가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긴 여정의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니체의 철학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 그것은 바로 힘의 의지입니다. 힘의 의지는 남을 지배하려는 욕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실현하려는 근본적인 충동입니다. 배신을 당했을 때 이 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해집니다. 무너지는 것이 쉽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쉽습니다. 원한에 잠기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통해 더 강해지려는 것, 그 상처로부터 의미를 끌어내려는 것, 그 경험을 자신의 성장의 재료로 삼으려는 것. 이것이 힘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배신은 당신의 힘의 의지를 시험합니다. 당신이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당신은 이전의 당신이 아닌 더 강하고 더 깊은 당신이 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사람이 위대한 것은 그가 얼마나 행복한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내고 그것을 변형시켜냈는가에 있다. 배신의 고통을 견뎌내고 그것을 성장으로 변형시켜낸 당신은 진정으로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위대함은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 자신이 알면 됩니다. 당신이 그 고통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니체는 생애 말년에 정신질환으로 쓰러졌습니다. 그의 마지막 11년은 의식이 없거나 아주 희미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 당시 그의 누나 엘리자베트가 니체의 저작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맞게 왜곡했습니다. 니체가 그토록 경계했던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에 니체의 이름이 이용당했습니다. 니체는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신의 사상이 배신당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배신에 대한 철학을 가장 깊이 쓴 철학자가 가장 깊은 배신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결국
니체의 진짜 사상을 복원했습니다. 그의 책들은 원래의 의미로 재해석되었고 그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철학자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기억이 배신당했지만 해석이 그를 살렸습니다. 이것이 니체의 삶이 보여주는 마지막 교훈입니다.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해석으로 남는다. 니체는 결국 왜곡된 기억이 아닌 올바른 해석으로 역사에 남았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신의 기억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그것을 딛고 일어섰는지 그것이 당신의 삶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는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이 그 해석을 쓰기 시작하십시오. 분노는 연료로, 상처는 깊이로, 배신은 성장의 발판으로. 이것이 니체가 당신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해석으로 남는다. 아모르 파티,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라. 이 세 가지 말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 하루를 당신만의 이야기로 써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는 배신으로 시작되었지만 당신의 위대함으로 끝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이야기와 함께 조금 더 강한 당신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해석으로 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해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라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속 어딘가를 건드렸기를 바랍니다. 배신의 고통 속에서도 니체의 말처럼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을 혼자 걷지 않아도 됩니다. 한 가지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이 영상 아래에 있는 빨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독 하나가 이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신다면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순간 저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더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습니다. 배신의 상처로 힘든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 하나가 그 다리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옆에 있는 알림 벨도 꼭 눌러주세요. 니체의 이야기처럼 삶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곁에 있어줄 깊고 따뜻한 철학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화려하거나 자극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돈이 부족해 불안할 때, 배신을 당해 무너질 것 같을 때, 미래가 막막하게 느껴질 때, 관계가 힘들고 지칠 때, 그 조용하고 어두운 순간에 철학이라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당신 곁에 서 있겠습니다. 니체가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더 강하게 만든다고. 이 채널도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힘든 날 이 목소리가 당신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한마디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 세 가지가 오늘 당신이 이 이야기에 보내주시는 가장 따뜻한 응원입니다. 그리고 그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기억이 아니라 해석으로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의 기억이 내일의 당신을 더 강하게 해석하는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